혼자 눈 뜨는 아침. 이경자. 네 번째 이야기. 여름. 시간이 흐르고 날들이 지나갔다. 돌이킬 수 없는 시간의 흔적은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속에 남겨졌다. 투명한 초록빛과 속삭이는 빗줄기로 자라나던 여름은 이제 짙은 불투명의 초록으로 숙성해서 여름이 지닌 시간과 경험들의 세계를 넓혀가고 있었다. 이렇게 여름이 성숙해 가도록 태경에겐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다. 얼핏 보면 그랬다. 한동안 태경을 떨리게 했던 한 남자는 화석이 된 수만 년 전의 씨앗처럼 그의 잠든 그리움 속에 스며들었을 뿐이었다. 어느 긴 여름날의 저녁에 문득 허전함을 느끼고 왠지 꼭 해야 할 일이 있는 것 같아 마음이 허둥대었지만 태경은 자신의 그런 감정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전문가에게 맡겨서 나름대로의 분위기를 지녔던 태경의 머리는 그 사이 함부로 자라서 을씨년스러운 모습이었다. 그 남자 때문에 숨이 막힐 때, 그리고 새삼스레 되살려낸 아폴리네르의 미라보 다리 때문에 가슴이 설레일 땐 밤마다 얼굴을 다듬었건만 이제 그는 더 이상 얼굴에도 관심을 갖지 않았다. 자신은 희망 없는 아줌마이며 너무 늙었다는 걸 잊는다는 게 죄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차라리 속이 편했다. 그는 자기 자신을 위해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혼에서 어떤 것도 싹트게 하려 하지 않았다. 이런 상태가 편했다. 잠시 반짝이던 눈은 예전처럼 흐려졌고 기계적인 일상들, 아이들의 시간에 맞춰 일어나기와 남편을 향해 부질없는 의심과 적개심을 기르고 비굴해지기, 가계부적기와 아이들 감시하고 집안 지키기에 빠져서 지냈다. 일단은 트집 잡힐 게 없는 가정주부이고 아내이고 어머니였다. 친정어머니 전 씨는 소영이를 데리고 강릉의 여동생 집에 갔고 태경은 어제 손질해둔 인조 호청을 아침부터 꿰매기 시작했다. 작은 소리로 틀어놓은 라디오의 가정시간에선 어떤 유명한 여자가 나와서 주부도 부엌에서 세상을 보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었다. 주방에서 쓰는 세제, 세탁용 세제가 마침내 이 강산을 오염시켜 이 땅의 주인인 우리들의 생명을 죽일 거라고 말했다. 태경은 바느질을 하면서 막연한 느낌으로 그런 얘기를 들었다. 어제는 너무 많이 잤는데도 슬며시 졸음이 기어오는 게 느껴져 바늘 끝으로 손끝을 살짝 찔렀다. 바로 이때쯤이었다. 졸음이 기어오는 한적한 때에 모든 것을 깨우는 소리로 전화벨이 울린 것이었다. 그러나 태경은 무심하게 전화기를 들었다. 여보세요? 태경은 목소리가 잠겨서 여보 하고는 헛기침을 한 다음에 세요까지 말했다. 안녕하셨습니까? 태경은 이내 알아들었다. 늘 들어오던 목소리처럼 귀에 익은 목소리, 호준이었던 것이다. 하지만 태경은 대답할 수가 없었다. 숨이 탁 막히는가 하면 그의 눈은 벌써 햇볕이라도 품은 듯 빛나기 시작했다. 호준은 자기가 그동안 중단되었던 관청일 하나를 서둘러 끝내주느라 정말 잠 한 번 제대로 못 자고 지냈다는 얘기를 했다. 수정이 동생 쪽에서 일을 맡겼는데 이제야 겨우 틈이 나서 내일 현장을 갈 예정이라고, 그때 꼭 오시라고, 뵙고 싶다고 이렇게 말했다. 그가 이렇게 말하는 동안 태경은 마치 바보인 듯 네, 그랬군요 따위의 말만 하다 말았다. 결국 호준과의 통화가 이것으로 끝나고 났을 때 태경은 자신의 어수룩한 태도에 너무도 화가 났다. 전화를 그렇게 받다니.
빨리 통화를 끝내다니. 태경은 이제 호청 꿰매는 일은 더 할 수가 없었다. 그의 눈에는 해는 보이지 않되 세상이 가득 찬 환한 햇볕만 바라볼 뿐이었다. 정호준. 태경은 한 남자의 이름을 가슴에 새겼다. 가슴이 부푸는지 아리는지 알 수 없는 통증이 느껴졌다. 이런 느낌, 이런 통증은 결혼하고 처음 경험하는 것이었다. 함께 살지 않는 남자, 아이를 같이 낳지 않은 남자, 돈을 받지 않는 사이인 남자와 그저 설레임과 기쁨만으로 전화를 한 적이 언제 있었던가. 상상도 못하고 꿈도 꾸지 못하고 예감도 할 수 없던 일이 일어나다니. 수정아, 난 말하고 싶어. 소리치고 싶어.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이건 기쁨이라고. 태경은 팔을 엇물려 잡았다. 그리고 손에 힘을 주었다. 팔이 가슴을 눌렀다. 젖가슴이 뭉클하게 눌렸다. 태경은 순간 자신의 몸에 있는 자신의 젖에 대해 깨달았다. 그것이 있다는 사실을 언제부터인가 까맣게 잊고 있었던 것이다. 태경은 자신의 젖을 만져보았다. 손바닥에 닿는 감촉이 피를 타고 전신으로 돌았다. 태경은 편안하고 기뻤다. 벅차고 자랑스러웠다. 그는 다시 맨발로 이불을 딛고 걸어서 안방으로 들어갔다. 화장대 긴 거울 앞에 섰다. 얇은 면 원피스 속에서 얼핏 꿈틀대는 자신의 목을 보았다. 자꾸만 기쁨이 고여드는 느낌이 느껴졌다. 태경은 원피스의 앞단추를 하나씩 열었다. 전 무덤이 넉넉하게 드러나기 시작했다. 태경은 자신의 배를 내려다보면서 팔에 걸린 옷자락을 벗겨내었다. 옷은 투항하는 병사처럼 잠깐만에 발 아래로 떨어져 내렸다. 태경은 알몸에 자신을 바라보았다. 1분도 넘게 똑바로 서서 거울을 바라보았다. 얼굴과 목, 가슴과 배, 검은 거웃과 허벅지와 다리를 차례로 또 한꺼번에 바라보았다. 나는 여자다. 태경은 이렇게 말하는 자신의 목소리를 들었다. 그 순간 눈시울이 뜨거워지고 콧날이 시큰거렸다. 나는 여자야. 태경은 소리내어 말했다. 눈물이 줄기져 흘러내렸다. 10초, 20초, 30초가 지났다. 태경은 알몸으로 욕조에 들어가 찬물을 틀고 소낙비 같은 샤워기 아래 서 있었다. 아래 뺀 기름진 군살, 아이를 둘이나 키워낸 흔적이 남아있고 허벅지는 부드럽지만 힘이 없었다. 그래도 나는 여자다. 태경은 고개를 젖혀서 얼굴로 물줄기를 받아내며 도발적으로 생각했다. 개운했다. 이렇게 개운한 기분은 목욕을 끝내고도 계속되었다. 태경은 집안에서 늘 아무렇게나 입던 옷을 지금은 이것저것 골라서 입으려 했다. 이건 우중충해서 싫고 저건 무거워서 싫고 또 이것은 모양이 촌스러워 싫었다. 태경은 갑자기 할 일이 많은 것도 같고 아무것도 할 것이 없는 것도 같아 멍하니 밖을 바라보다가 집안을 두리번거리기도 했다. 아직 마무리 지어야 할 입을 꿰매는 일은 아주 잊은 것 같았다. 결국 이날 태경은 이불을 둘둘 말아놓고 시내로 나갔다. 호준이 말한 내일 때문이었다. 미장원에 들러 머리를 하고 옷가게 점원이 스마트하게 보인다며 골라준 바지와 블라우스를 샀다. 그 옷에 어울리는 귀걸이도 샀다. 하지만 백화점에서 나왔을 때 어둑어둑한 거리가 태경을 습관적인 죄책감으로 몰아넣었다. 결혼한 여자가 자기 자신만을 위해 늦도록 남편이 벌어다 준 돈을 쓰고 돌아다녔다는 게 죄송스러운 것이었다.
태경은 허둥지둥 사람의 숲을 헤쳐서 지하도를 건넜고 무릎이 시게 계단을 올라가서 좌석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다. 집이 어두운 상자처럼 비어있는 걸 확인했을 때야 태경은 죄스러움에서 자유로워졌다. 그는 불을 켜고 자기 혼자라는 사실을 기쁘게 깨달았다. 집안에 여름빛이 침묵처럼 차 있어서 후끈했다. 태경은 문을 열어서 후끈한 침묵의 여름 햇볕을 풀어주었다. 손을 씻고 옷보따리를 펼쳐놓고 거울 앞에서 입어보기 시작했다. 귀걸이도 하였다. 생기 있어 보이는 표정에 옷이 어울려 한결 젊어 보였다. 태경은 만족스러워서 이가 드러나게 웃었다. 찬밥으로 아무렇게나 저녁을 때우고 오이 쪽을 썰어 얼굴에 10여 번 올려놓아 내일 화장이 잘 되도록 신경을 쓴 다음에 자리에 들었다. 태경은 눈을 감고 잠을 불러들였다. 하나, 둘 술을 세어보았다. 그런데 어디쯤에서 엉뚱한 길로 들었었을까? 태경은 호준을 생각하는 것이었다. 그 남자가 내게 특별한 감정을 가졌을까? 어떤 여자에게나 친절한 건 아닐까? 내가 너무 외로워서 남편한테 무시당하고 살아서 소뚜껑 보고 잘하라고 춤추는 건 아닐까? 아무런 이유도 없이 점심을 같이 하고 싶다는 말을 할 수 있을까? 왜 어디서 본 듯한 얼굴일까? 사무실은 어째서 그렇게 편안했고 그와 얘기를 하는 동안은 왜 무아지경에 빠지는 걸까? 내가 미치기 시작했나? 이런 상념 속에서 언제 잠이 들었는지도 몰랐는데 눈을 떴을 땐 아침이었다. 태경은 눈 뜨자마자 맨 처음 만나게 된 아침이 너무도 반가웠다. 어둡고 길게 느껴지던 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지나간 것도 무턱대고 좋기만 했다. 태경은 커튼을 젖히고 창을 열었다. 아직 볕에 닿지 않은 공기들이 방 안으로 들어왔다. 그는 한가롭게 시간을 생각하지 않고 사물을 바라보았다. 아침마다 누군가에 의해 바삐 설치고 허둥대야 하는 그의 쪼개지는 시간들이 지금은 온전히 자신에게만 있었다. 태경은 혼자라는 사실을 야릇한 감각으로 느꼈다. 나가 무엇인지 느껴지는 것 같았다. 도대체 태경이 자기 자신만으로 서 있는 게 얼마만일까? 자기를 바라보고 느끼는 것도 전에 없던 일이었다. 태경은 비어있는 방으로 사뿐사뿐 들어가 보았다. 자신의 어머니와 딸이 쓰는 방, 그리고 아들이 쓰는 방이었다. 태경은 이때 누군가의 딸과 어머니가 된 이래 처음으로 그들의 존재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느끼는 경험을 했다. 시간으로는 아주 짧아서 10초나 되었을까 했지만 태경에겐 놀라운 경험이었다. 어머니와 자식이 타인으로 자기 앞에 존재한다는 느낌이 태경에겐 결코 두렵거나 섭섭하지가 않았던 것이다. 태경은 몸이 가벼웠다. 가볍지 않더라도 이 아침은 태경에게 특별했다. 태경은 거울 앞으로 갔다. 미장원에서 해준 머리 모양이 가라앉아 있었다. 손가락을 머리 밑에 넣어 세워보았다. 이제 어제 같지가 않았다. 아무래도 다시 미장원 신세를 져야 했다. 그러나 머리보다 태경의 신경을 더 거슬리게 하는 건 눈이었다. 잠을 잘 못 잔 산만한 느낌을 주는 자신의 눈이 싫어서 태경은 낯을 찡그렸다. 어제 오이 마사지를 하고 영양크림을 밀리도록 발라두었던 얼굴은 거칠했다. 뺨의 살이 탄력을 잃어 밑으로 흘렀고 웃으면 눈가에 크고 작은 주름이 잡혔다. 늘어진 쌍꺼풀은 또 어쩌랴. 태경은 더 이상 거울을 보고 싶지 않았다. 맑고 투명하고 화사한 아침은 다 어디 갔을까? 난생 처음 확연하게 맞닥뜨린 나는 누구였을까? 태경에겐 어제의 자기 행동, 미장원이며 백화점을 피곤한 줄 모르고 돌아다닌 행동이
지금은 도리어 낯설고 이해가 되지 않았다. 이해는커녕 쑥스럽고 창피했다. 아무래도 그런 건 자기에겐 비현실적이었다. 호준이라는 남자는 먼 곳, 다른 동네에 살고 있는 잘 알지 못하는 그런 남자일 뿐이었다. 내가 내 감정을 짓밟고 숨기고 그가 더 이상 연락하지 않으면 영원히 잊혀질 수밖에 없는 그런 남자인 것이었다. 태경은 마치 어려운 문제를 꼼꼼하게 풀어나가듯 이렇게 생각했다. 그리고 이런 정리가 옳다고 단정지었다. 기쁨과 산뜻함은 싱겁게 빠져나가고 대신 어두움과 우울, 무기력이 그 자리를 메웠다. 이때 약속을 확인하러 전화를 걸어온 건 수정이었다. 요염하게 차렸니? 태경은 울고 싶었다. 9시에서 11시가 되도록 그 2시간을 태경은 지옥처럼 보내고 있었다. 무엇을 하고 싶다는 욕구가 생기지 못하도록 그는 속옷만 입고 자리에 누워 꼼짝도 하지 않았던 것이다. 내 말 들려? 뭐 하고 있어? 전화를 받고 말이 없는 태경에게 수정이 의아해서 다그쳤다. 태경은 겨우 이렇게 듣고 있다는 표시만을 내었다. 무슨 일 있어? 지금 나와야 해. 수정이 소리쳤다. 나 못 가. 태경이 겨우 말했다. 어딜 못 가? 수정은 이해하지 못해 이렇게 물었다. 태경이 호준의 초대에 못 간다고는 생각할 수도 없었다. 미안해. 무슨 소리야? 지금 못 나온다는 거야? 말도 안 된다 너. 갑자기 왜 그래? 나쁜 일이 생겼어? 무슨 일이야? 몰라. 변덕이구나. 변덕이지? 몰라. 남편 왔니? 아니. 애들한테 사고가 생겼어? 아니야. 그럼 변덕이잖아. 아니야. 그냥 아파. 태경은 그 사이 울음이 치받쳐서 겨우 말했다. 아프다고? 많이? 좀 그래. 잘 갔다 와. 전화 끊을게. 알았어. 나중에 봐. 전화가 끝났다. 태경은 끊기자마자, 그래서 수정이 사라지자마자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다. 수화기를 잡았던 손은 아직 그대로 전화기 위에 내던져진 채로 중년의 여자가 우는 것이었다. 수정의 동생 집은 이 지구 위에 어디인가. 막연한 아름다움과 부드러움이 넘치는 식탁의 분위기가 태경의 머리와 가슴에 스며들었다. 태경은 자신이 바보인 게 싫었다. 자신의 어리석음도 싫었다. 수정이 말한 변덕이라는 것도 자꾸만 떠올라서 싫었다. 왜 그 자리에 가지 못하는지, 왜 옹주라고 답답하게 웅크리고 있는지. 태경은 정말 자신이 싫었다. 그러나 이런 것보다 태경을 더욱 괴롭히는 것은 어쩌면 호준을 잃을지 모른다는 것이었다. 대단치 않게 여기고 있던, 잘 알지 못하던 한 남자가 자신에게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 한꺼번에 깨달아진 것이었다. 이제 여수를 다녀온 이후 태경에게서 싹 텄던 야릇한 감흥들이 마치 무지개처럼 떠올랐다. 태경은 그런 추억으로부터 자신이 잊혀지고 있다는 걸 깨달았다. 태경은 할 수 있다면 달려가 잡고 싶었다. 결국 태경은 자기가 비굴한 존재라는 결론을 내었다. 비굴한 사람은 비굴한 환경에서 살 수밖에 없다고 자신에게 말하고 있었다. 수정과 호준이 수정의 동생 집에 닿고 점심을 먹을 시간 동안 태경이 고통스럽게 내린 결론이었다. 이런 결론은 피할 수 없는 해결이라 하더라도 태경에겐 끔찍한 슬픔이었다. 그의 몸과 마음엔 물이 가득 담긴 풍선처럼 울음이 찼다. 바람이라도 닿기만 하면 훅 터져버릴 것 같았다.
태경은 울 수 없었다. 울어버리면 그나마 이렇게 정리한 자신의 마음이 부서질 것 같아서 겁이 났다. 그는 살며시 걷고 다시 앉았다. 하지만 3시쯤 수정이 예고도 없이 들이닥쳤을 때 지금껏 조심스럽게 태경이 붙잡고 있던 비굴한 자기 존재가 무참하게 허물어졌다. 멀쩡하잖아. 죽을 병 들었나 했더니. 수정은 아직 태경의 기분을 눈치채지 못했던 것이다. 일은 하기로 했지? 태경이 느리고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뭐 그런데 그 남자가 오늘 네가 안 온 게 되게 섭섭한 모양이더라. 수정이 이렇게 말하자 태경이 고개를 번쩍 축혀들었다. 그러나 수정과 눈이 마주치자 기쁨이 번지는 얼굴을 재빨리 감추었다. 하지만 수정은 태경의 예사롭지 않은 기쁨의 기미를 알아보았다. 자꾸 네 얘기를 하더라고. 무슨 일이 있는지 알고 싶은 모양이야. 별일 아니고 그저 몸이 좀 아픈 모양이랬는데도 여러 번이나 되물었어. 정말이야? 그런 게 뭐라고 거짓말을 하겠어. 수정이 정색을 하고 대답했다. 그래도 태경은 흡족하지가 않았다. 그것이 사실이었다는 증거를 손에 쥐고 싶은 간절함이 솟았다. 도대체 태경의 비굴이나 우울은 어디로 갔을까? 정말이야? 태경은 잠시 침묵하고 있다가 다시 똑같은 말을 되풀이했다. 야, 그렇게 궁금한 게 어떻게 집에 있었니? 수정이 얄미워서 이렇게 쏘아주었다. 태경은 할 말이 없었다. 수정에게 미안하고 한편 부끄럽기도 했다. 그러나 이런 감정들보다 더 진하게 호준에 대한 궁금증과 그리움이 태경에게 스며 있었다. 아무래도 오늘 그 자리에 가지 않은 것은 옹졸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맛있게 먹었어? 태경이 물었다. 냉채를 잘했대? 그 사람도 중국 요리를 좋아한다고 그러던데. 수정은 짐짓 흥미없는 말투로 말했다. 그는 태경의 진심이 궁금해지기 시작한 것이었다. 태경은 무슨 생각에서인지 고개를 한동안 끄덕거렸다. 무슨 말들 했니? 태경이 물었다. 이때 전화벨이 울렸다. 순간 태경의 머릿속에 호준이 떠올랐다. 호준은 마치 태경의 생리작용처럼 전신의 찌릿한 감각으로 떠오르는 것이었다. 여보세요? 태경이 말했다. 접니다. 그랬다. 태경의 감각이 옳았다. 태경이 놀라움 때문에 미처 말을 떠올리기도 전에 저쪽에서 다시 말하기 시작했다. 어디 편치 않으신가요? 따뜻하고 부드럽고 너그러운 남자의 목소리가 태경의 혼을 타고 몸속으로 휘돌기 시작했다. 아니요, 괜찮아요. 걱정이 돼서요. 호준이 말했다. 괜찮아요. 제가 또 연락드릴게요. 언제가 좋으신지요? 전 언제나 좋아요. 태경과 호준이 통화를 끝냈다. 태경은 수화기를 내려놓고 돌아서다가 자기를 쏘아보고 있는 수정을 알아보곤 깜짝 놀랐다. 아, 수정이가 저기 있었다니. 태경이 자신의 놀라움을 제대로 가누기도 전에 수정이 톡 쏘듯 말했다. 그 남자구나? 짓궂은 웃음기가 얼굴에 가득했다. 태경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러나 더 강렬한 어떤 흥분이 태경을 괴롭히기 시작했다. 그래, 그 남자야. 그가 내게 전화했단다. 태경은 이렇게 말하고 싶었다. 말들이 목구멍 가득히 부글부글 차오르는 게 뻐근하게 감각되었다. 그러나 말하면 안 된다고, 진심을 털어놓으면 큰일 난다고 태경의 인습이 명령했다. 태경의 어머니와 할머니의 무의식이 주의를 주었다. 태경은 죽일 수 없어 차라리 자살하는 사람처럼 아랫입술을 깨물고 수정의 앞에 앉았다. 건축까지?
수정은 의심과 의혹이 가득 찬 눈으로 태경을 쏘아보며 확인하려 했다. 태경은 더욱 입을 앙 다물었다. 말하면 안 돼. 큰일 나. 어디선가 이런 말소리가 들렸다. 태경은 그래야 된다고, 그런 건 자신도 잘 알고 있다고 속으로 대답했다. 그런데 웬일일까? 그가 자신에게 말하는 동안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는 것이었다. 수정은 굵은 방울로 쉬지 않고 떨어져 내리는 태경의 눈물로 보았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는 신화가 가르쳐준 금기의 세계, 주술의 막을 쳐둔 진실의 세계를 본 것처럼 섬뜩한 두려움을 느꼈다. 수정은 속으로 깊고 긴 신음을 뱉었다. 저건 무엇일까? 무슨 일이 있다. 결코 가볍지 않은 일이. 수정은 놀란 가슴으로 계속 이렇게 깨달아가기 시작했다. 태경이 벌떡 일어났다. 몸의 중심이 쓰러질 듯 빛을 흔들리는가 싶었는데 뛰듯 안방으로 가서 침대에 엎어지는 것이었다. 수정은 잠시 어찌해야 할는지 생각나지 않아 그대로 앉아 있었다. 문득 떠오른 느낌은 예사롭지 않은 일인데 그 일을 어디서부터 캐들어가야 옳을지 막막할 뿐이었다. 2, 3분 뒤에 수정이 태경에게로 갔다. 태경의 등에 손을 얹었다. 괜찮아? 따뜻하게 물었다. 태경에게선 숨결만 느껴질 뿐 울음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왜 그래? 일어나 봐. 다시 수정이 말했다. 잠시 후 태경이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을 들고 억지 웃음을 웃어 보였다. 넌 정말... 수정이 중얼거렸다. 글쎄, 나도 모르겠어. 태경이 낮고 젖은 목소리로 말하며 일어섰다. 미안해, 난 주책이야. 태경이 먼저 방을 나서며 말했다. 이젠 수정이 더 얼떨떨한 상태였다. 두 사람은 거실의 안락의자에 마주 앉았다. 태경은 팔베개로 머리를 기댄 채 아득한 눈길을 베란다 밖에 던졌다. 수정은 한 차례 울고 난 중년 여자의 그윽한 표정에서 깊고 쓰라린 아름다움을 보았다. 오랜 친구인 태경에게서 본 최초의 잊혀지지 않을 인상 같았다. 왜 울었어? 수정이 사심없이 물었다. 지금은 의심도 의혹도 소용없는 상태였다. 태경의 머리가 왼쪽으로 보이지 않게 기울어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사람 눈에 띄지 않고 쑥쑥 자라는 담쟁이처럼 그의 눈길은 어느새 자신의 가슴 속으로 들어가 있었다. 태경아! 수정이 소리쳐 이름을 불렀다. 태경의 눈이 마음에서 나와 마주 앉은 수정을 바라보았다. 무슨 일 있지? 수정은 육친 같은 배려의 기분으로 이렇게 물었다. 그래도 그는 태경에겐 타인이었다. 실효증 걸렸니? 참을 수 없어 수정이 다시 물었다. 아니야. 태경이 무섭도록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수정이 크게 숨을 내쉬었다. 실효증은 아니고. 태경이 중얼거렸다. 그들은 잠시 생각에 잠겨들었다. 도대체 그런 오묘한 표정은 어떻게 생기는 걸까? 태경이 같은 현모양처한테. 수정은 아무래도 이대로 돌아갈 수가 없었다. 왜 울었니? 갱년인가 봐. 태경이 쉽게 대답했다. 수정은 어처구니가 없었다. 나이는 저 혼자 먹었나? 속병 생기기 전에 툭 털어놔봐. 난 아무것도 몰라. 그저 괜히 잠도 안 오고 슬퍼지고 울기도 해. 아마 갱년기 증세겠지. 그렇게 생각한단다. 태경이 가라앉은 목소리로 말하다가 끝에서 다시 울먹이었다. 그래서 입술을 깨물고 수정을 바라보던 눈길을 턱 아래로 내려뜨렸다. 아무래도 그 여수가 병인 것 같구나. 생각해봐라.
네가 거기 갔다 오기 전엔 언제 이랬니? 아무래도 무슨 병이야. 사람 때문에 생기는 병이랄까? 사람 때문에? 그런 병도 있어? 태경이 젖은 눈으로 친구를 바라보며 물었다. 상사병이 그런 거 아니냐? 그립고 괴롭고 기쁘고 슬픈 거. 옛날에 안 해봤어? 난 그런 것도 못 해보고 덜컥 이렇게 늙었단다. 태경은 울 것 같은 얼굴을 하고 어쩌면 경이로운 목소리로 말했다. 그 남자 때문이지? 수정이 자신의 천박한 짓궂음이 느껴져 낯을 찡그리며 짐짓대수롭지 않게 물었다. 태경의 젖은 눈이 커다랗게 열리는가 싶더니 수정에게서 미끄러져 내리며 드디어 눈물을 떨구기 시작했다. 수정은 이제 모든 걸 깨달았다는 표정이 되며 혼자서 크게 고개를 끄덕이었다. 사랑하는구나. 수정은 생각했다. 그런데 왜 이 생각이 그의 가슴을 쿵쿵 뛰게 할까? 알 수 없는 일이었다. 잠시 두 사람 사이에 무겁고 신비한 침묵이 흐른 뒤 수정이 소리 없이 울고 있는 태경이 앞에 쪼그리고 앉아서 기도하듯 그의 무릎에 얹힌 두 손을 맞잡았다. 살아있는 사람의 따뜻한 기운이 서로에게 퍼졌다. 그들의 생명 속으로 따뜻한 시간이 통과했다. 너 괴롭구나. 수정이 속삭였다. 아니야, 아직은. 태경이 속으로 대답했다. 그런 게 왜 오늘 안 나왔어? 만나보면 좋았을 거 아니야. 지금 나는 나를 하나도 모르겠어. 태경이 더듬더듬 말했다. 수정은 두 번 만난 건축가를 머릿속에 그려보았다. 괜찮은 남자임에 틀림없었다. 그러나 그런 괜찮은 남자가 왜 태경에게 친절과 관심을 보였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심심풀이로. 그렇다면 그 남자는 결코 괜찮을 수 없었다. 더욱이 그는 아직 신혼이나 다름없지 않은가. 언제 결혼한지는 몰라도 어린아기가 있다지 않던가. 부인이야 보나마나 멋쟁이가 아닐까. 같은 예술가일지 알게 뭐야. 젊고 이지적이고 매력적인 여자일 텐데. 수정은 아무 근거도 없이 호준의 부인을 황홀하게 그려보았다. 그 사람하고 자주 만났니? 아니, 한 번도? 그때 같이 사무실에 가고 못 만났어. 그래? 정말이야? 그렇다면 넌 병이다. 제대로 만나지도 않은 사람한테 그렇게 마음이 빠져 있잖아. 아니라니깐. 갱년기 우울증이야. 조울증인지. 태경은 화를 내듯 말했다. 웃기지 마. 내숭도 내숭 같아야지, 야. 수정이 여태 잡고 있던 태경의 손을 괴활하게 뿌리치며 큰 소리로 말했다. 이런 중에도 태경의 마음은 쉴 새 없이 슬픔의 늪으로 잠겨들려 하였다. 아까 뭐라고 전화하디? 만나재? 수정이 물었다. 아니, 글쎄 생각이 안 나. 태경이 괴로운 낯을 하고 대답했다. 나한테 정말 1억이야? 이렇게 섭섭하게 해도 되니? 수정이 정색을 하고 따졌다. 아니야, 정말 기억이 안 나. 전화를 받긴 받았는데 무슨 말을 했는지 너무 당황했나 봐. 난 정말 아무것도 기억할 수가 없단다. 태경은 진실되어 보였다. 그러나 수정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는 다만 어쩌면 저런 상태가 사랑일지 모른다고 아주 막연하게 짐작하면서 태경을 바라보고 있었다. 난 너무 초라해. 이렇게 초라한 줄 몰랐어. 차라리 어떤 땐 차라리 죽고 싶단다. 오늘도 그래서 못 갔어. 사람들 앞에 나서기가 싫어. 태경이 서서히 잦아드는 목소리로 더듬거리며 말했다. 신경과민이다. 수정이 대수롭지 않게 말했다. 신경과민? 태경은 한숨을 쉬며 되물었다. 그렇잖아. 누구하고 도대체 뭐하고 비교해서 초라하다는 거야?
수정이 화난 목소리로 말했다. 태경은 고개를 떨군 채 입을 꽉 다물고 있었다. 고아도 아니고 애들 같으면 무슨 애정 결핍증이라고나 하지만 우원. 수정이 중얼거렸다. 태경은 수정의 말에 느끼듯이 웃었다. 넌 지금 여건이 좋은 거야. 생각해봐라. 능력 있는 남자라는 게 다 근우 아빠 같은 사람인데 그런 남편이 객지 맛에 빠져서 아내를 찬밥보듯 하지 않니? 거기다 너는 어떠니? 집안에 잔손 봐야 할 아이도 없겠다. 살림 보살펴주는 친정어머니 같이 살겠다. 이럴 때 괜찮은 남자 만나자는데 그냥 만나봐. 골치 아프게 복잡한 생각 없는 것도 끌어다 쓰잘데없이 속 끓이지 말고. 우리가 뭐 외간 남자 좀 만난다고 이 나이에 순정을 바치겠냐? 아닌 말로 팔자를 고치겠니? 생각해보라고. 왜 자기를 기준도 없이 초라하다고 몰아붙여서 기죽을 필요가 있어? 만나자고 하면 가볍게 알지? 가볍게 만나는 거야. 한결 기분 전환된다. 그런 여자들 많아. 요샌 돈 좀 쓸 줄 알고 뒤탈 없는 남자들 만나러 유부녀들이 골프장으로 몰린단다. 유행이래. 나도 다음 달부터 골프나 배울란다. 이제 기분 편해졌어? 웃어봐. 히히히 하고. 수정은 태경이 정말 이를 보이며 희죽 웃는 걸 보고 나서 일어섰다. 그 남잔 괜찮더라. 우선 지저분하지 않을 것 같아. 문 밖에서 배웅하는 태경에게 수정이 고개를 주걱거리며 이렇게 말해주고 돌아갔다. 현관문이 닫힐 때, 그래서 태경의 몸이 집 안에 갇히는 것 같을 때, 태경은 문득 허망함이 소름처럼 끼치고 지나가는 걸 느꼈다. 수정이 선생님처럼 태경에게 무엇인가를 열심히 가르칠 때는 왠지 편안했는데, 그가 떠난 다음 태경의 삶이 놓인 자리는 텅 비어 쓸쓸함만 차있는 공간이었다. 그러나 오전의 함정 같은 절망감은 사라지고 없었다. 정호준. 태경은 오줌을 누며 느닷없이 그 이름을 떠올리고 냉장고 문을 열다가도 정호준 하고 한 남자의 이름을 떠올리곤 했다. 수정이 자신있게 말한 순정이니 팔자니 하는 말들은 이미 태경에겐 타버린 잿더미 같았다. 더군다나 가볍게니 기분 전환이니 하는 말은 태경으로선 의미도 모를 외래어에 지나지 않았다. 날이 저물기 시작했다. 긴 여름날의 저녁이 강물처럼 흐르고 끝이 없는 영화처럼 어둠이 밀려오고 있었다. 밝고 화려하던 석양은 아물지 못하는 생채기처럼 검붉은 색깔로 사라지는 중이었다. 태경은 오래도록 자라고 사라지는 석양빛에 마음을 담그고 있었다. 그러다가 어느 결에 하늘이 온통 어둠일 때 그는 문득 그래 근우가 온댔지 라고 생각했다. 몇 시나 되었지? 태경은 어둠이 차오른 집 안으로 눈길을 돌렸다. 갑자기 시계가 어디에 걸렸는지 생각나지 않았다. 그는 허둥지둥 거실 벽에 붙은 전등불을 켰다. 8시 20분이었다. 그이도 퇴근했겠어. 시간을 보자마자 태경은 호준을 생각했다. 무슨 약속이라도 있었던 것처럼 8시가 넘은 밤이 되어가는 시간이 왜 이렇게 태경을 허전하게 하는지 몰랐다. 머지않아 야영을 떠났던 아들이 돌아올 터인데 어머니인 태경의 마음은 자꾸만 문 밖으로 달려가는 것이었다. 태경은 어떤 숫자들을 생각하고 그것들을 이야기가 되게 하나로 이어놓기를 여러 번 되풀이하다가 전화기 앞으로 갔다. 사무실엔 아무도 없을 테니까. 태경은 이렇게 생각하면서 숫자를 하나씩 눌렀다. 곧 신호음이 길게 울렸다. 한 번, 그리고 또 한 번. 태경은 빈 사무실을 흔들고 있는 전화벨 소리를 생각하면서 한 번, 두 번을 세었다. 그런데 무슨 일일까? 신호음은 3번을 더 울리지 못했다. 네. 신호음 대신 사람의 목소리가 들려왔던 것이다. 준건축입니다. 태경이 아무 말도 하지 않자
다시 이런 말이 들려왔다. 호준이었다. 태경은 가슴이 뛰었다. 이럴 수가. 도저히. 이건. 태경은 어떻게 감당할지 알 수 없었다. 기대할 수 없던 상황이었다. 수화기를 내려놓을까? 하지만 그는 말을 했다. 저예요. 아직 퇴근 안 하셨어요? 태경의 작고 떨리는 목소리였다. 아, 접니다. 이런 일이 생기려고 퇴근하기가 싫었네요. 호준이 반가움에 겨운 목소리로 말했다. 그래도 태경의 발가벗기 온 듯한 화끈거리는 마음은 진정되지 않았다. 정말 난 퇴근했을 줄 알았어요. 태경은 속으로 자꾸만 이 말을 되풀이했다. 호준이 지금 어디냐고 묻는데도 대답할 생각은 않고 그랬던 것이다. 호준은 마치 태경을 기다리고 있기라도 했던 것처럼 저녁을 먹지 않았으면 같이 먹는 게 어떻겠느냐고 말했다. 태경은 가슴이 뛰었다. 그는 문득 하느님을 떠올렸다. 자기가 이럴 때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태경의 망설임은 아무짝에도 쓸 수가 없었다. 그는 호준이 말하는 대로 정말 자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약속을 했던 것이다. 왜 이런 일이 생겼지? 태경은 분주하게 얼굴을 씻고 화장을 하고 머리를 매만지면서 그리고 오늘을 위해 새로 산 옷을 입으면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상을 이해하려고 노력해 보았다. 그러나 그는 하나도 이해할 수가 없었다. 근우야. 태경은 아들에게 편지를 썼다. 하지만 근우야를 쓴 종이를 구겼다. 그리고 다시 썼다. 내 사랑하는 아들 근우야. 먼 길 갔다 돌아오는 너를 맞이하지 못하고 집을 비우는 엄마를 미워하지 말아라. 엄마 친구한테 일이 생겨 급히 나간다. 냉장고에 포도가 있고 밥은 전자레인지에 데워 먹어라. 엄마가 열쇠를 가져가니까 그냥 자려무나. 안녕. 태경은 편지를 현관 앞에 반드시 놓아두었다. 그리고 집을 나서는데 왠지 비장한 느낌이 싸하니 가슴에 일었다. 그래도 경비실에 열쇠를 맡기고 근우가 지나가면 꼭 주라고 당부하면서도 빈 택시를 잡을 때까지 근우와 마주치지 않게 되길 빌었다. 호준과 약속한 태경이네 집 가까운 쪽의 호텔의 분위기는 낯설고 그 규모는 태경의 길을 죽였다. 그는 왼쪽 편에 있는 커피숍을 찾아서 눈이 부신 것처럼 넓은 공간을 바라보며 주눅든 걸음걸이로 들어갔다. 그의 눈길이 유리로 된 벽 쪽으로 갔을 때 태경은 손을 들어 보이는 호준을 알아볼 수 있었다. 기다리셨죠? 태경은 눈썹이 잘 그려지지 않아 2번이나 지우고 다시 그리던 조바심에서 아직 자유롭지 못했다. 그래서 목소리가 흔들리는지 몰랐다. 이렇게 만나서 정말 기쁩니다. 호준은 말하면서 태경의 낯빛을 살폈다. 몸이 불편해 낮에도 나오지 못했던 사람을 떼써서 불러낸 게 한편으론 캥기였던 것이다. 뭘 드시고 싶으세요?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태경이 말했다. 먹는 걸 모르세요? 호준이 농담을 했다. 태경은 부끄러워서 고개를 숙였다. 그는 탁자 밑으로 흘러내린 식탁보의 끝을 쉴 새 없이 말아 올렸다가 풀고 다시 그렇게 했다. 호준과 마주 앉았다는 것이 기쁘기도 하고 벅차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죄를 짓는 것 같기도 한 아주 복잡한 감정이어서 태경은 자신의 어지러운 기분을 달래기에도 힘이 겨웠다. 우선 차를 한 잔 마시고 나갈까요? 시간이 좀 늦긴 했지만 여기서 대충 먹을 수는 없으니까요. 이 순간 태경은 자기보다 나이 어린 호준을 자상한 선생님 같다고 생각했다. 그들은 함께 파인 주스를 마시고 그곳을 나왔다. 두 사람은 호준의 차가 서 있는 호텔 뒷마당까지 어깨를 나란히 하고 걸었다. 나오시는데 어렵지 않으셨어요? 호준은 태경이 가정주부이고 어머니이고 아내 일터이므로
그것에 대해 묻는 것이었다. 태경은 어물어물 입안에서 이상한 군소리를 내다가 말았다. 태경은 호준의 옆자리에 앉았다. 호준은 차에 시동을 걸자마자 음악을 틀었다. 태경은 알지 못하나 듣기에 좋은 피아노 소나타였다. 호준은 마치 습관이 된 것처럼 피아노 선율을 따라 잠시 흥얼거리더니 뒷거울과 옆거울 따위를 점검했다. 태경은 이상했다. 희미한 자동차 안의 좁은 칸 속에 다른 남자와 앉아있다는 것이 아무래도 비현실처럼 느껴졌다. 자꾸만 흥분되고 속이 떨리는 기분이었다. 더욱이 이상한 건 팬티가 자꾸만 축축하게 젖는 것 같아서 신경이 쓰였다. 쉬지 않고 분비물이 흐르는 것 같았다. 그러나 태경은 이런 생리현상이 현재의 자기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어디로 갈까요? 호준이 차를 뒤로 빼며 물었다. 저는 정말 잘 몰라요. 태경은 이렇게 말하는 게 곤혹스러웠다. 그는 이 말 뒤에 저는 집에서만 살았거든요 라고 말하려다 그만둔 것이었다. 그는 차창 밖으로 오고 가는 차들과 사람과 건물과 가로수와 길들을 바라보았다. 지금 그의 눈에 보이는 것은 언제나 보아왔고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것일 터였다. 그런데도 태경에겐 낯설고 새롭게만 보였다. 배고프세요? 차가 터널로 들어설 때 호준이 태경을 돌아보며 물었다. 잘 모르겠어요. 태경은 아직도 얼떨떨한 목소리로 말했다. 배고픈가 아닌가 하는 건 알기 쉬운 거잖아요. 호준이 앞을 보며 말했다. 저는 지금 정신이 없어요. 아니, 온종일 그랬어요. 태경은 정말 정신이 없었다. 지금 이 상태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알지 못했다. 현재가 자신의 삶인지 아닌지도 실감키가 어려웠다. 그렇게 정신이 없으세요? 호준이 나직해서 심각하게 들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제겐 이런 일이 없었거든요. 태경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다. 호준은 갑자기 한 여자가 자신의 삶 옆에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저 좋아 보이고 그래서 가끔 만나고 싶던 여자일 뿐이었다. 그런 여자가 지금 자신의 삶의 거풀을 열고 들어오거나 아니면 삶에 달라붙는 듯한 기이한 느낌을 느낀 것이었다. 그는 심호흡을 하였다. 더우세요? 호주는 침묵이 느껴져서 쓸데없다는 걸 알면서 이런 말을 했다. 아니요, 에어컨을 3개 트신 것 같아요. 그런가요? 호주는 급히 에어컨 조절을 했다. 저도 정신이 없네요. 호준이 웃으면서 말했다. 태경도 웃고 싶었지만 그렇게 되지 않았다. 호준이 길가의 간판들을 보고 운전을 하면서 입으로는 엉뚱한 말을 했다. 댁에 남편이 계신가요? 호준은 남편이라는 말을 할 때 스스로 이 말의 거친 느낌 때문에 자기가 싫었다. 네. 태경이 기어드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호준은 시계를 보았다. 지금은 떨어져 지내요. 태경이 나직한 목소리로 말했다. 떨어져 지내다니요? 직장이 여수라서요. 아, 그랬군요. 호준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아이들은 엄마하고 같이 있겠네요. 네, 큰아이는 중학교 3학년이고 둘째는 국민학교 6학년이에요. 둘 다 아들인가요? 아니요, 큰애가 아들이에요. 아들은 잘생겼겠네요. 엄마를 닮았을 테니까. 호준이 말했다. 태경은 어이가 없었으나 한편으론 기뻤다. 호준 씨는요? 저요? 아기가 하나라고 하셨죠? 아들인가요? 네. 부인 닮았어요? 태경이 호준을 흉내내듯 물었다. 우리가 저녁 먹으려고 만났는데 호준이 대답은 않고 이렇게 혼잣말로 웅얼거렸다.
태경은 그의 옆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를 만난 이후 처음으로 그를 자세히 바라보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상했다. 왜 그에게선 아저씨 냄새가 나지 않을까? 혹은 남편 냄새 같은 것. 정말 배 고프시죠? 호준이 정색을 하고 물었다. 그는 태경이 알지도 못하는 동네의 어떤 길가에 잠시 차를 세우고 휴식하는 자세로 앉았다. 아니요, 호준 씨는? 태경이 말했다. 전 점심을 잘 먹어서 그럭저럭 모르고 지나쳤는데 점심이 좋았어요? 점심이 좋았다기보다 저는 거기에 안 오셔서 만날 줄 알았거든요. 첫인상이 아주 뭐랄지. 호준은 빗살이 비끼던 태경의 표정을 떠올리며 말했다. 태경은 자신의 고통스럽던 갈등의 시간을 기억했다. 그걸 호준에게 설명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다. 더군다나 지금은 그때와 아주 달랐다. 여기가 어디죠? 태경이 비로소 자동차 밖의 세계에 관심을 보이며 물었다. 글쎄요, 막연히 교회에 나가 밥을 먹을까 생각하고 그냥 차를 몰았는데 교회는 아니고 몇 시까지 돌아가시면 되죠? 호준의 말에 태경이 시계를 보았다. 자동차의 디지털은 10시 28분을 나타내고 있었다. 10시, 곧 11시가 될 것이다. 태경은 지금 가야 한다고 그럴 때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그렇게 말해야 된다고도 생각했다. 하지만 그는 그렇게 말하지 않고 침묵했다. 호주는 다시 차를 몰았다. 그는 내거리에서 오던 길로 차를 돌렸다. 두 사람은 거의 10여 분이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영화 좋아하세요? 호준이 불쑥 물었다. 영화요? 태경이 경이로운 목소리로 확인했다. 영화 좋아하세요? 아, 도대체 이런 말을 언제 들어보았던가. 태경은 고향 까마귀를 만난 외로운 시골 사람 같은 감격에 사로잡혔다. 영화요? 그래서 태경은 자기가 방금 이렇게 물었다는 것도 잊고 다시 말했다. 시네마 천국이라고 꼭 보고 싶던 영화인데 그때 어찌나 바빴는지 놓쳤거든요. 그런데 이 동네에서 하던데요. 호주는 방금 신호등에 걸려 서 있는 동안 내거리 한쪽 극장에 붙어있던 포스터를 생각하며 말했다. 시네마 천국, 저도 기억이 나요. 신문에서 광고를 본 적이 있어요. 같이 볼까요? 지금요? 지금은 극장이 문을 닫았겠죠. 태경은 민망했다. 영화는 위대하죠. 호준이 중얼거렸다. 건축도 그렇잖아요. 태경이 말했다. 호준이 문득 놀라는 기색으로 태경을 바라보았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내가 뭘 잘못 말했나요? 나는 그냥 위대한 건축물들이 생각나서요. 태경은 벌써 낯이 붉어졌다. 잘못 말하다니요. 반대입니다. 대단해요. 언제부터 그런 생각을 가지셨습니까? 언젠가 중국 영화를 보다가 자금성이 대단하다고 느꼈어요. 꼭 가보고 싶어지는 게. 그게 건축이죠. 바티칸 성당도요. 또 계속 말해보세요. 건축은 시나 소설 같은 거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림이나 음악하고도 다르고요. 학교 다닐 때 뭘 전공하셨습니까? 국문학과를 다녔어요. 어렸을 땐 백일장에 나가 상도 탄 적이 있어요. 신춘문예에 시 한 번 냈다가 떨어지고 겨우 저의 한계를 알아낸 바보였지만요. 역시 좀 달랐어요. 제가 터무니없이 사람을 볼 리가 없죠. 무슨 뜻이세요? 태경은 자기가 너무 흥분해서 중구난방으로 떠들어댄 것이 후회스러웠다. 좋다는 뜻입니다. 호준이 말했다. 좋다는 뜻이라고. 태경은 이해할 수가 없었다. 그리고 알고 싶었다. 그래서 아이처럼 물었다.
뭐가요? 이름을 알고 싶습니다. 호준의 대답은 이렇게 엉뚱했다. 제 이름은 예쁘지가 않아요. 어렸을 땐 한반에 이름이 저와 똑같은 남자아이가 있어서 결석을 한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아직 이름은 말하지 않았어요. 저는 박태경이에요. 태경. 좋은 이름입니다. 지금도 시를 쓰세요? 아니요. 전 시인이 못 되었어요. 태경은 질겁을 했다. 이제부터 되세요. 이제부터요? 내가 몇 살인가 말씀드렸던가요? 아니요. 난 40이 넘었어요. 40하고 내신걸요. 이제 진짜 좋은 시를 쓰실 수 있는 나이 같은데요. 인생을 보실 수 있지 않습니까? 인생을 본다고요? 보이지 않으세요? 난 모르겠어요. 이런 말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도 이런 대화를 따라하는 내가 신기해요. 옛날엔 늘 영환이 신이 하면서 그런 대화만 하면서 슈만을 얼마나 좋아했다고요. 어느덧 태경의 젖어드는 목소리가 일렁거리기 시작했다. 호주는 아름다운 여자를 생각했다. 욕심도 없이 자기를 사겨내는 풀꽃 같은 한 생명으로서의 여자가 느껴져서 반갑고 애틋한 정감마저 잃었다. 태경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지금까지 까마득히 잊고 살았던 과거의 시간들이 마치 담비를 맞고 오들오들 살아나는 풀처럼 고개를 쳐들기 시작하는 것이었다. 사춘기와 청춘기의 자신이 떠올랐다. 누군가의 시를 외우며 주술에 걸린 듯 울었던 기억이 태경의 속마음을 붉게 물들였다. 차는 벌써 태경이네 집 쪽으로 다가가고 있었다. 태경은 이제 곧 호준과 헤어져야 한다는 게 싫었다. 시계는 벌써 11시가 다 되어가건만 그는 호준과 이런 대화를 더 많이, 더 오래 나누고 싶었다. 저기 축대 옆으로 좌회전이에요. 태경이 말했다. 호준은 앞에서 오는 차가 지나가기를 기다렸다가 좌회전을 했다. 이제 3분 남았다. 태경은 헤어질 시간을 어림해 보았다. 가슴에 이상한 통증이 느껴졌다. 가슴에도 가스가 찰까. 왠지 아프게 부풀어 오르는 것 같았다. 영화는 언제 봐요? 태경이 부풀어 오르는 가슴을 억누르며 말했다. 언제가 좋으세요? 저는 내일이 무슨 요일이죠? 내일은 양평 현장에 나가고 모레는 오후에 회의가 있으니 글피는 어떨지 모르겠네요.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태경은 초조해서 있는 힘을 다해 대답했다. 그날 아침에 제가 전화 드릴게요. 만약 제가 전화를 10시가 되도록 하지 못하면 태경 씨께선 저한테 전화를 주세요. 제가 출근하자마자 일에 붙잡힐 때가 많으니까요. 네. 그리고 나는 저 앞에서 내려야겠어요. 다 오셨어요? 집까지 가기가... 그렇겠군요. 여기선 무섭지 않으세요? 호준이 길 한켠에 차를 세우며 물었다. 바로 저 위에요. 잘 가세요. 저녁도 못 먹고 죄송합니다. 아니요. 잘 가세요. 네. 태경은 네라고 대답하고 잘 가시라고 인사했지만 너무도 목소리가 작아서 호준의 귀에까지 들리지가 않았다. 태경은 뒤돌아보고 싶었지만 달리듯이 걸어 경비실 쪽으로 꺾어들었다. 이제 호준은 뒤를 돌아보아도 보이지가 않을 것이다. 태경은 문득 이곳이 낯설게 느껴졌다. 순간적으로 스쳐 지나간 느낌이었으나 태경에겐 신기한 경험이었다. 하지만 곧 태경은 환하게 밝은 자신의 거실 유리문 앞에 서야 했다. 그래, 근우가 왔구나. 태경은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자식이 돌아왔는데 웜이라는 게 밤늦도록 다른 남자와. 태경은 가방에서 열쇠를 꺼내 문을 열었다.
사람 목소리가 들렸다. 텔레비전에서 뉴스를 말하는 아나운서의 목소리였다. 아이가 아직 깨어있으니 다행인지 불행인지. 근우야, 엄마다. 태경은 신발을 벗으며 고개부터 빼어 소파를 바라보고 말했다. 그러나 소파 쪽에서 고요한 기운만 느껴졌다. 근우는 소파에서 구겨진 듯이 자고 있었던 것이다. 내 잘못이다. 태경은 자식 앞에 무릎을 꿇고 싶었다. 엄마가 잘못했다고 그렇게 빌고 싶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론 자신의 얼굴을 아들이 볼 수 없는 게 다행스러웠다. 태경은 거울 앞에 섰다. 너무도 예쁘고 생기 넘치는 여자가 보였다. 예쁘고 아름답게 보이는 자신. 저 얼굴에는 나이가 없었다. 나이가 없는 얼굴도 있었다. 그저 예쁘고 아름답기만 한 생명도 있을 터였다. 태경에겐 아들에 대한 죄책감도 잠깐 스쳐 지나갔다. 태경은 호준을 생각했다. 호준. 그는 이렇게 속으로 그의 이름을 불렀다. 우리가 언제 헤어졌지? 나한테 무슨 일이 생겼지? 태경은 기뻤다. 그리고 황홀했다. 지금 그와 헤어져 비로소 그가 송두리째 느껴지는 것이었다. 그는 문턱에 놓인 아들의 배낭을 끌러 정돈하고 아들이 어질러 놓은 식탁을 치우고 설거지를 하고 또 잠에 취한 아이를 깨워 제 방에 눕힐 때 자신의 몸과 마음이 나비같이 가벼워진 것까지는 깨닫지 못했다. 하지만 자리에 누워서도 아주 오래도록 굳어난 줄도 모르고 호준과의 모든 것을 생각하고 또 생각했다.